잠잘 때 들려주는 미즈노래 이야기. 느티나무 같은 위로 양희은. 노래는 기억과 밀접하다. 때론 기억 그 자체이기도 하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시간 여행 운운하지 않아도 그냥 그 시절로 가버린다. 그때 함께 이 노래를 듣던 친구, 그 시절 나의 꿈둥. 노래가 나를 달래준 가장 첫 기억은 39살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던 13살 때부터다. 가슴에 휑하니 바람이 든 것 같을 때마다 대문방 느티나무 기대어 노래를 불렀다. 라 노비야,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를 들으면 13살의 기억이 떠오른다. 언덕이 우리 집과 길 건너편 사이엔 가로막는 게 없이 제법 거리가 있는데 그 집 높은 담벼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공명이 참 좋았다. 텅 빈 목욕탕 안에서 노래하는 듯 울림이 있었다. 저녁상 물리고 오가는 사람들도 드물어지면 가화동 1번지 언덕이 느티나무에 기대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실컷 노래했다. 아무도 듣는 이 없는 어린 내 노래에 귀 기울여 사사삭 사사삭 울창한 나뭇잎들이 박수를 쳐주는 듯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무 걱정 말아라. 위로해주던 느티나무. 세상 걱정 다 안고 사는 그늘진 어린 가슴을 쓰다듬어주던 손길. 마치 동화처럼 나는 나무에게 말했고 나무는 그 얘기를 들어주었다. 느티나무에 기대어 부르던 노래는 그렇게 내 텅 빈 가슴을 채워주었다. 중고교 시절 6년 동안은 친구들에게 등 떠밀려 늘 교단에 섰다. 반 친구들이 평소에 불러달라고 신청했던 노래들을 익히고 부르기에도 바빴다. 체육대회, 합창대회, 민속, 무용 경연대회 등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맡겨진 이벤트 기획도 즐거웠다. 고2 때는 민속무용대회에서 사용할 배경음악이 필요해서 무작정 동양방송, TBC 라디오국을 찾아갔었다. 처음 뵙는 라디오 PD들에게 부탁해서 허락을 받았고 그분들 덕에 방송국까지 두루 구경할 수 있었다. 그때 방송일에 관심을 가졌고 앞으로 이쪽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재수하고 대학에 붙었지만 엄마의 빚보증과 양장점 화재로 인해 우리 집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 만큼 살림이 무너졌다. 빨간색 차 앞 딱지가 붙었던 그날 나는 송창식 형이 노래하는 곳에 찾아가 돈이 필요하니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했다. 창식 형은 오디션을 보게 해주었고 당장 이튿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남들은 놀러 나오는 명동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다. 그러나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빚더미에 눌려 19살의 하루하루는 기운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저 깜깜했다. 햇병아리 가수인지라 테이블포를 깔고 또 접는 첫 무대와 마지막 무대가 내게 주어졌다. 객석에 아무도 없는 시간대인지라 박수는 기대도 안 했지만 어디선가 응원의 박수가 들려와 둘러보면 주로 웨이터 아저씨들과 주방 식구들이 쳐주는 박수였다. 늘 기운이 없다고 하면 사람 좋은 웨이터 김기훈 아저씨는 날 보며 웃었다. 어이구, 뭔 소리요. 기운이 여기 있자뇨. 나 김기훈. 주방 옆 출입문에 기대어 서서 조명빛에 번뜩이는 단도로 오이나 당근을 잘라서 먹던 UDT 출신의 신상사는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술에 취해 혀 꼬부라진 소리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청하던 신상사와는 그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 후로 친해졌다. 취객들 때문에 무서워하면 차 타는 곳까지 늘 바래다 주던 고마운 경호원이기도 했다. 김기훈 아저씨와 신상사 아저씨, 이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은 희망 없던 깜깜 절벽의 시절 느티나무 같은 위로였다. 작은 돌부리엔 걸려 넘어져도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법은 없다고.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 우리를 위로한다기보다 진심 어린 말과 눈빛이 우리를 일으킨다는 걸 배웠다. 세상 천지 기댈 곳 없고 내 편은 어디에도 없구나 싶을 때 이런 따뜻한 기억들이 나를 위로하며 안 보이는 길을 더듬어 다시 한 발짝 내딛게 해준다. 몇 년 전에 어릴 적 기대어 노래 부르던 그 느티나무를 찾아가 보았다. 많이 변했을까? 나무는 나를 알아볼까? 가슴이 마구 떨렸다. 도착해 보니 내가 살던 집은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동네 분위기가 그때와 사뭇 달랐다. 실망하려던 차에 눈에 들어온 나무 한 그루 느티나무는 예전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왔어? 하고 나를 딱 알아보며 응, 나 왔어. 잘 있었지? 그땐 정말 많이 고마웠어. 내 어린 날의 친구. 작은 돌뿌리엔 걸려 넘어져도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법은 없다고.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기보다 진심 어린 말과 눈빛이 우리를 일으킨다는 걸 배웠다. 세상 천지 기댈 곳 없고 내 편은 어디에도 없구나 싶을 때 이런 따뜻한 기억들이 나를 위로하며 안 보이는 길을 더듬어 다시 한 발짝 내딛게 해준다. 아침 이슬과 김민기. 맨 뒤에 서 있던 내게는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았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이를 보기 위해 계속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했다. 얼굴이 유난히 하얗고 눈썹이 짙은 젊은이가 조금은 어리숙하고 구부정하게 서서 두 손을 모아 느릿느릿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마치 무릎은 구겨져 튀어나왔고 검정물을 들인 군대 작업복을 걸치고 있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나는 숨을 죽이고 한 호흡이라도 놓칠세라 집중하여 들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그 노래는 내 콧날을 시큰하게 만들며 가슴으로 그냥 들어왔다. 1971년 초봄 대한일보사 꼭대기층 강당에서 미국 가는 선배의 환송 기념으로 갖게 된 작은 음악회라고 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나는 아침 이슬을 처음 들었다. 훗날 그 노래와 내 이름이 한데 묶여져 50년 넘게 따라다닐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나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노래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저 노래 너무 좋다. 배우고 싶어. 내가 간절하게 말했더니 그 소리를 들은 김민기의 동급생이 가만, 아까 민기가 악보에 적는 걸 보았는데 어디 있지? 하며 두리번거리며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공연이 끝날 즈음 바닥에 떨어진 종이 몇 조각을 찾을 수 있었다. 찢어진 악보 조각이었지만 무슨 귀한 보물이라도 얻은 양 내 손이 떨렸던 기억이 새롭다. 그날 밤 집에 와서 나는 찢긴 악보 몇 조각을 정성스레 펴고 조각을 맞추어 테이프로 붙였다. 그리고 1971년 가을 첫 음반을 만들게 됐을 때 음반에 수록될 노래가 고민 없이 아침 이슬을 꼽았다. 김민기도 나의 부탁에 그래라 한마디로 허락해 주었다. 허무하다면 허무하게, 허전하다면 허전하게 첫 음반 취입이 끝났다. 아르바이트하던 오비스 캐빈에서 부르던 노래들이 모여 첫 음반이 된 것이다. 내 나이 만 18살 때 일이었다. 아침 이슬을 취입하고 5만 원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 돈을 받지 않았다. 이 돈을 받으면 나는 5만 원짜리 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돈이면 쌀도 연탄도 넉넉히 드릴 수 있는데 하며 아쉬웠지만 여전히 난 고개를 바짝 쳐들었다. 1971년 7월 1일 어느 라디오 방송이었던가 공개방송 녹음을 겸해서 리사이트를 해보자는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김민기의 도움과 청개구리 친구들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종로 YMCA 대강당에서 데뷔 리사이트를 갖게 되었다. 그날 오후 떨리는 가슴을 가라앉히려고 일부러 여기저기를 마구 싸돌아다녔다. 그러다 엄청난 소나기를 만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뻑 젖고 말았다. 무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타난 내 모습을 보고 놀란 눈빛으로 쳐다보던 사람들. 하지만 마치 옷 입은 채 샤워를 한 듯 비를 맞고 나니 오히려 떨리던 가슴이 트이고 후련해졌다. 흠뻑 젖은 긴 머리에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도착하니 당장 노래할 사람 꼴이 이게 뭐냐며 무대 뒤에서 나를 기다려주던 청개구리 식구들은 일제히 난리가 났다. 그러나 정작 나는 비에 젖은 것보다는 긴장 때문에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아무리 라디오 공개방송이고 무료 입장이라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여름날의 YMCA 강당은 온통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가족과 같은 청개구리의 언니들, 그리고 통기타 식구들 모두가 무대 뒤에서 떨고 있는 나를 다독거리며 진정시켜 주었다. 그날 나는 비에 젖은 청바지 대신 엄마가 만들어주신 보라색 드레스로 갈아입고 노래를 불렀다.
객석의 박수와 격려, 그리고 무대 뒤에서의 응원 덕분에 공연은 다행히 별탈 없이 끝났다. 1973년이었던가? 아침 이슬은 건전가요로 뽑혀서 상을 받았지만 그 후 느닷없이 금지곡이 되었다. 이유는 아직도 알 길이 없다. 시중에 나와 있던 모든 음반들이 압수수거되고 방송국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던 자료에도 빨간 갈표가 그려진 채 커다랗게 금지곡이라고 써졌다. 이후에 나의 첫 번째 음반인 아침 이슬은 시중에서도 구할 수 없는 희귀템이 되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도 있다. 동시에 김민기는 요주 인물로 찍혔고 급기야는 학교 축제 때 꽃 피우는 아이를 부르다가 어디론가 끌려가기도 했다. 그때부터 긴 세월 동안 성가신 일들을 많이 당했다. 간단하게 넘어갈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그러한 일들에 대해 드러내놓고 언급한 적이 없어서 이 정도로밖에는 얘기할 도리가 없다. 어려운 일을 같이 겪지는 않았지만 그가 당한 일로 나 역시 남몰래 많이 울었다. 그의 순수는 늘 나의 타협과 비교가 되었다. 동생들과 먹고 살아야 했기에 노래를 돈과 바꾸며 타협할 동안 그는 처음 보던 그날의 그 빛나는 눈빛으로 때묻지 않은 순수와 고집불통으로 자기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다. 긴 밤을 자던 아침 이슬은 1987년쯤에 해금이 되어 다시 음반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 음반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였는지는 작곡자인 김민기나 노래를 부른 나 역시 전혀 알 길이 없다. 그것은 레코드 회사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가수마다 매니저를 두고 일을 보거나 저작권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던 시절도 아니었다. 36살이 넘도록 가수로서의 권리를 찾아가며 음반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더구나 김민기는 작사, 작곡, 편곡, 연주 등 모든 일을 아무 계산 없이 식구에게 하듯 베풀어주기만 했다. 본인이 얼마짜리 일을 해주었다는 식의 계산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이 노래는 너를 위해 만들었으니 불러보라고 한 적도 없다. 언제나 내가 먼저 사정을 했고 그는 별말 없이 나와 함께 작업을 해주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다. 지금껏 부른 노래 중에 어느 곡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나는 서슴없이 서울로 가는 길과 거칠은 들판의 푸르른 솔잎처럼 상록수 앨범을 꼽았다. 서울로 가는 길은 1972년에 김민기의 곡으로만 취입한 음반이고 거칠은 들판의 푸르른 솔잎처럼은 1978년에 7년 만에 겨우 졸업하게 된 나의 대학 졸업 기념으로 그가 만들어준 음반이다. 아침 이슬로 시작해서 긴 세월 동안 김민기의 노래만큼 내 가슴에 와닿는 노래는 없었다. 그가 만든 아침 이슬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나는 가수 양희은이 아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대학 일보사 강당 바닥에서 주운 찢어진 악보에 적혀있던 아침 이슬은 꿈에라도 가수가 될 줄 몰랐던 양희은을 가수로 만들어준 노래이며 오늘까지도 나의 대명사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조각 맞추기를 해서 정성스레 다시 붙여놓은 그 찢어진 악보를 아직까지도 나는 간직하고 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천재 작곡가 김민기 씨 그리고 양희은 씨의 만남. 오늘 이 영상 밑에는요 아침 이슬을 비롯해서 서울로 가는 길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 수고하셨습니다. 굿나잇.